네, 이제는 주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객체의 그 세 가지 대해서도 알아봐서, 이제는 이제 주체와 객체가 어떤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객체를 보면 이제, 세 가지 자연, 그 다음에 인공물, 그리고 이제 인공물이라는 게 이게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피지컬 월드고요. 이게 이제 모델의 세계인 거고, 이게 인간의 물리적인 세계, 육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 세계가 있고, 인간이 일으키는 현상의 행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에는 물질과 현상이 있고, 물질은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상은 물리 현상, 뭐 자연 현상, 기후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인공물은 이제 그 물체를 갖고 있는 인공물들은 이건 또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으키는 현상, 인공물들이 일으키는 현상이 있죠. 원리나 이제 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뭐 이론이라든가 가설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현상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육체는 이건 물리니까 생체나 통증, 쾌감. 이게 사실 통증, 쾌감은 육체 영역에 속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신, 느낌, 감정, 지식 이런 것들도 현상의 범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물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에는 이제 행위와 사건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객체들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주체 여기 이 부분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죠? 의식의 세계.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주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게 의식이죠. 그리고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무의식이라는 우리 인지 활동이 주체의 영역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감성, 지성, 이성 이 세 가지 의식적 인지 활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무의식에서는 외부 자극에 대한 화학적 반응인 감정이 있고요. 희로애락, 애호구. 그 다음에 우리 본능적 식욕이나 뭐 성욕이나 이런 본능적 욕구에 따른 우리의 무의식 세계. 이게 이제 이드죠. 그리고 문화, 역사, 관습, 인성 등 우리의 잠재의식 또는 게 무의식 속에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초자 또는 이제 슈퍼 에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죠?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 주체가 인식을 이 객체를 인식해서 맺힌 감각 인상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능력은 감성, 그거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 뭐 범주화, 분류하고 하는 그런 능력은 이제 지성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추론하고 새로운 원리를 개발하고 하는 이성의 능력, 뭔가를 미래를 계획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이성의 능력, 그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게 육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 두뇌의 세포들은 사실 육체잖아요. 두뇌 세포라는 것도. 근데 그 신경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현상, 일어나는 현상, 그게 우리의 이제 정신세계인데,
그 자기 정신 세계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그 피드백, 뭐 되먹임이라는 말도 쓰는데 인간은 그런 고유의 되먹임, 정신 되먹임 현상을 가지고 있죠. 되먹임 능력이죠, 하나의. 그걸 우리는 보통 이게 철학 용어로는 이제 반성이라고 그러고요. 반성. 반성한다면 뭐 잘못하고 뉘우치는 걸 반성이라고 그러는데 일상 용어에서는, 근데 철학에서는 반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잘못해서 반성, 그러니까 뭐 뉘우치는 게 반성이 아니고 그 옛날의 생각, 기억,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로 새롭게 들어온 정보,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바깥의 자극 없이 뇌 안에서 그 관념적으로, 이게 이런 일을 하는 건 이제 지성과 이성이 하는 거죠. 이성과 지성이 뇌 안에 있는 지식, 기억, 이런 거를 소재로 해서 새로운 생각을 또 하는 거를 리플렉션, 반성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성이란 말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성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성찰, 자기 성찰.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건 바깥에서 뭐가 자극이 돼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뇌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들, 또 감각, 인상들, 그리고 기억, 과거의 기억, 경험이나 뭐 추억,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거를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적 되먹임 현상, 즉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자기가 잘못한 걸로 반성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또 어떤 일을 해놓고 내가 원래 그 의도했던 대로 됐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 이것도 이제 반성이고요. 또 이제 우리는 그 가만히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온갖 이렇게 상념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그죠? 나는 뭐 눈도 감고 있고 뭐 특히 귀를 기울여서 뭐 바깥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뭐 오감을 그러니까 다 어찌 보면은 쉬게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머리에서는 뭔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반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 창조하고 우리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기도 하고, 이런 그 정신 되먹임 작용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자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배가 아프다든지, 그게 이제 고통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적 자극이 없어도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이제 뭐 통증을 느낀다든가 고통을 느낀다든가, 이런 게 다시 또 이 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우리 정신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참 오묘하고 신비한 게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의 그 모델링 소재로 삼으면 그 다양한 그 심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 특히 그 감정을 잘 포착해서 시를 쓰는 사람, 또 작곡을 하는 사람,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잘 포착을 해서 그걸 묘사, 표현을 잘해가지고 멋진 시도 쓰고 멋진 음악도 만들고 또 소설도 쓸 수 있고요.
이런 모델링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체, 객체 이런 거를 자세히 뜯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려는 의도만 가지고 있다면 내 몸 자체도 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바깥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많은 모델링의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객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변화라는 건 주체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우리 그 고대 주체론 할 때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언급만 하고 설명을 안 했었죠. 이게 이제 플라톤이 본 세계예요. 이게 뭐 현대적 사고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한테 어떤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할 때는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많이 언급을 하죠. 여기 보면 동굴 안에 이렇게 벽이 있죠. 그죠? 이렇게 벽이 가로막고 있고, 요 앞에 벽 앞쪽에는 이렇게 노예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 실제 손발이 다 묶여가지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플라톤은 우리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속박을 받고 있는 거죠. 뭐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육체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 동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뒤로 가볼 수도 없어요. 이 벽에. 그리고 앞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수사 같은 사람들이 장대에다가 뭐 이렇게 동물의 형상들을 들고 이제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에 말 모양도 보이고 무슨 뭐 이렇게 굴렁쇠 같은 것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무슨 호로병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이렇게 여기 불빛에서 비친 이런 그 조형물들의 그림자를 보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그림자가 벽에 비친 그림자가 우리가 보는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아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이데아입니다. 예, 이데아라고 합시다. 이상적인 세계, 이거를 이데아라고 한다면 이데아의 복제품이죠.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는. 그래서 이걸 미메시스라고 여러분이 보세요. 미메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데아의 복제품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이데아는 어딘가 천상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플라톤에게는 이데아가 실체잖아요. 그죠? 리얼리티. 이게 리얼리티입니다. 실체. 예. 이게 실체인데 우리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못 보고 이렇게 그림자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예와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운 좋게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벽 뒤로 가본 겁니다. 이 뒤로 가봤더니 이제 아이고 이거의 이제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봤던 것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실제는 이런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해가지고 이 동굴 바깥에 나가는 이렇게 구멍을 발견을 했어요. 입구를 발견하고서는 처음엔 좀 겁이 났겠죠. 이 어두운 속에서만 살다가 바깥에는 뭔가 빛이 환하게 비추는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있죠. 올라가요. 이제 동굴 밖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플라톤 이걸 이제 철인이라고 합니다. 철인. 철인이라는 게 뭐 쇠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철학할 수 있는 철학자. 내 이름 강신철의 마지막 철자가 바로 이런 철자입니다. 철학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 철인이 이와 같이 그 이데아의 세계를 거쳐서 이런 천상의 세계, 이 절대 세계, 이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깨인 사람인 거죠. 득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이제 열반에 든 거죠. 그래서 이 멋진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이런 신천지 같은 세계, 신천지는 또 이상한 종교 이름이죠. 하여튼 아름다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아깝다. 내가 나 혼자 보기엔 아깝다. 그러니 다시 동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들 보는 건 이거 다 그림자야. 실제 너희들이 보는 이 그림자의 원본은 이 이데아라고 이런 세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자. 그리고 말이야, 더 바깥으로 나가서 이 동굴 밖으로 나가면 이 절대 세계가 있어. 아주 멋진 그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어. 이런데 가지 않을래? 정말 아름다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이대로 살래. 여기가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릴 사람들은 이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정치학 이론을 펼쳤던 플라톤의 생각이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좋은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벽 뒤에 누워가지고 앉아서 그 빛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세상을 다 봤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그 원본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한번 올라가 보든지, 아니면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완전히 이렇게 밖으로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깨달음을 얻든지, 그건 다 본인이 선택에 달린 거겠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모델링에서는 플라톤의 그 객체관, 그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이 이런 이데아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의 복제품이 사람이에요. 미메시스, 이 복제품.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 사물은,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의 사물들은 그 이상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본떠서 만든 거다. 그렇게 플라톤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이게 리얼리티죠? 이데아가 이게 실체예요. 리얼리티고, 이 미메시스는 우리 현상 세계,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술 작품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 그림을 그리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시를 쓰거나 작곡을 하거나,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링을 한 결과물들, 이거를 플라톤은 시뮬라크르라고 했어요. 시뮬라크르. 이 세 가지 용어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합시다. 이게 설명하기 편해서 그래요. 영어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하면 그 개념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원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데아가 실체고 이게 진짜예요. 원본이죠. 그 원본을 복사해서 만든 게 이게 사물의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물의 세계를 보고 다시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이나 모델링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뮬라크라는 원본하고 한참 멀죠. 그죠? 그래서 이 시뮬라크를 잘 만든 거는 이 원본하고 얼마나 유사한가 이걸 봐요. 이게 유사의 개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시밀러, 비슷하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비슷하냐 말이야. 그 원본이 있으니까 비슷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의 개념은 이데아를 얼마나 가깝게 닮았는가, 그게 좋은 시뮬라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현대 철학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유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원본이라는 건 없다. 인간이 만든 것 자체가 원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시뮬라크르의 위상을 이 이데아의 복제품이 그러니까 미메시스가 복제인데 또 이중 복제품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시뮬라크르 자체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실체다.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작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동양화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학생이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원래 원본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내가 그림을 그렸고 여러분도 그 원본을 보고 같은 그림을 그렸다면 누가 더 잘 그렸는가 비교할 때 원본에 얼마나 가까운가 이렇게 판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유사한가 보겠죠. 그런 개념이 이제 그 전통적인 철학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린 그림과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무엇을 보고 그렸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왜 실존주의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철학에서 실존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멋지게 생긴 그 외국인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뭐 흔히들 이 인종차별주의 이쪽에서 우수종은 지금까지 그 역사적 어떤 맥락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전 세계 지금 이렇게 유포가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도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온 피부가 하얗고 코 크고 뭐 이렇게 좀 멋지게 생긴 외국인이 딱 오면은 일단 주눅이 들어요.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뭐 우수한 인종 같고 괜히 위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인종 차별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글라데시나 뭐 필리핀 이런 그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고 키도 좀 작고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일단 우습게 봐요. 그런 사람을. 그게 인종 차별인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플라톤의 객체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만들어서 누가 더 잘 만들었냐? 백인은 아주 유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하고. 왜요? 그거를 지금 종교 성화에서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주지시켰죠.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뭐 흑인 예수님 봤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신에 관련된 종교 영화들 보면은
뭐 멜 깁슨 잘생긴 그 뭐 머리도 곱슬이면서 눈이 파랗고 얼굴 색은 하얗고 그런 잘생긴 인물을 예수로 캐릭터로 쓰죠.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그 우리 인간의 원본인 하나님은 이데아는 잘생긴 백인 남성이다. 이렇게 세뇌교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본하고 유사한 사람이 우수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뭐 아주 피부가 까맣고 코도 납작하고 뭐 심지어 입도 이렇게 입술이 두툼해가지고 좀 원시인 같이 생겼고 이러면은 원본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이건 뭐 가짜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인식을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훌륭한 모델러가 되려면 이런 그 2500년 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플라톤의 객체관을 여러분이 따르면 모델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뮬라크르. 이제 여러분 시뮬라크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죠? 현대적 의미의 시뮬라크르는 그냥 그 자체가 원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그 이데아 뭐 신의 모습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 어떻게 생겼든 그 하나하나가 존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있는 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를 얼마나 닮았느냐 뭐 여러분도 그 뭐 굳이 이 하나님까지 안 가도 우리 주변에서도 잘생긴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열등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플라톤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비해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개체 하나하나가 다 존재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 이게 현대적 사고예요. 즉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이든 우리는 뭐 생명체로 어떻게 태어났든 그 존재 하나하나 개별자가 다 그 자체로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도 그렇게 이제 변해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알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릴린 먼로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0년대에는 뭐 아주 세계에서 가장 미인이다. 지금 봐도 미인인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시대에 따라서 미인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가 여신이다. 뭐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하죠. 그 가수들 가운데 좀 멋지게 생긴 가수들한테는 여성 가수들한테는 뭐 여신이라는 그 칭호를 붙여요. 그런 칭호를 붙이는 것도 사실은 플라톤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 뭔가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미인 대회 무슨 뭐 진선미 그 뽑고 미스 코리아 이런 거 뽑는 거 사실 단 탐탁치가 않아요.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는 이제 그 구태의연한 방식인 거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계속 추구하게끔 사람들한테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 각자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이 현대적 시뮬라크르 관점을 여러분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신이라고 여신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이거는 그냥 상상해도 그 하나의 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존이죠. 실제 이건 이제 물론 사진이지만 이 마릴린 먼로 사진을 이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실제 그 사물, 그 사람이 살고 있을 때 현재 여기 있는 마릴린 먼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누구, 여신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꾸로 신이라고 하는 그 상상의 개념, 또 이데아라고 하는 상상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실제 사물에서 이렇게 상상해낸 3월드, 세 번째 세계인 거예요. 이게 원본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앤디 워홀, 현대 미술의 거장이죠. 앤디 워홀의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마릴린 먼로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과 음영을 넣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원래 마릴린 먼로와 형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이거 아무도 안 가지고 가겠죠. 가치 없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여기에 잘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제 이 앤디 워홀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 9명의 마릴린 먼로가 다 다르다. 그렇지만 서로 닮은 점이 또 있죠. 이게 이제 상사의 개념입니다. 아까 이게 유사라고 그랬죠. 유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원본, 이데아가 있고 그거를 얼마나 닮았는가를 따지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그 개별 작품 하나하나, 마릴린 먼로 얼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것들끼리 얼마나 닮았는가, 이거를 따지는 게 상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이라는 것이 그 현대 철학에서는 차이라는 게 원본과 얼마나 다르냐가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작품들끼리, 여기 시뮬라크르들끼리의 다른 게 얼마나 다르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가운데 거 이거 찍읍시다. 여기 노란 머리와 빨간 입술에 푸른 눈, 이 마릴린 먼로 얼굴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요 마릴린 먼로 얼굴, 초록색 얼굴에 입술은 빨갛고 머리엔 노랗지만은 그 음영에는 또 붉은색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비슷한 게 이제 상사 개념이고 다른 게 그 차이예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 작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한 거 같잖아, 9명이. 그러면서도 다 다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 실제 인물, 이 마릴린 먼로는 객체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객체에서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심상을 만들 때는 원본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안의 심상들의 하나하나의 가치들, 그리고 그것들 간의 차이, 유사점, 이런 개념만 보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술 사조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적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라크르에 대한 뭐예요? 이게 시뮬라크르에 대한 견해라는 게 결국 주체가 객체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훌륭한 모델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가 있다고 그랬고, 미메시스는 모방이고 그거는 재현하고 흉내내는 거다. 그리고 시나 그림은 그런 미메시스를 보고 또 복제한 이중 복제품이기 때문에 이젠 시뮬라크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뮬라크의 그 가치를 되게 낮게 봤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장 보드리아르 그리고 질 들레주라고 하는 이 두 현대 철학자가 본 시뮬라크의 개념은
여기서 본 장 보드리아르는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시뮬라크르하고 어원이 같은 거죠. 시뮬라시옹은 옹이니까 ing 영어 붙이듯이 그런 시뮬라크르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모사할 실제가 없어지면서 그 이데아, 신 이런 게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사라지는 겁니다. 모사할 실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모사된 이미지가 더 실제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를 생산한다. 요즘 그 왜 매트릭스란 영화 여러분 봤죠? 거기에 나오는 그 가상의 세계라는 게 더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바타란 영화도 그게 완전히 가상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그 가상의 세계를 더 리얼하게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죠. 그게 하이퍼 리얼리티 세계가 점점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것도 게임할 때 막 그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뭐 상대방을 탱크로다가 그냥 갈아엎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그 상상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실제처럼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시뮬라크르라는 겁니다. 질질레즈는 이데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유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상자의 개념으로 원본을 얼마나 닮았냐가 아니라 그 각자 실존들, 각자 개체들의 닮은 점이 뭐가 있나 이걸 보자는 거고, 그리고 시뮬라크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다. 원본하고 비교하지 마라. 유사의 개념을 갖고 사물을 평가하지 마라. 작품을 평가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 세상에 복사본이라는 건 없다. 그 복사본이라고 이제 만들어졌을 그 탄생 시점부터 이미 그 자체가 가치를 갖는 거다. 중요한 거는 시뮬라크르들 간의 차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차이와 반복이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하나하나 태어나는 것들이 다 다른 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똑같은 그 DNA 복제를 해가지고 똑같은 인간을 수만 명을 뽑아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 세상이 또 그 수만 명의 그 복제 인간들이 과연 행복할까? 아니 자기하고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다 따라하고 그러면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시뮬라크의 현대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 하나하나가 다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그것들 간에 너무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뭔가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거죠. 자, 요약을 하면 주체와 객체라는 거는 주체도 변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주체론에서 충분히 얘기했죠? 주체라는 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건.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체는 계속 변합니다. 객체도 영원한 객체라는 건 없어요. 장기간으로 보면 다 생멸을 거듭합니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영원 불변한 주체나 객체는 없다. 즉 실체란 없다. 주체와 객체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같이 변해 나가는 거다. 그 진화 이론에서의 공진화라는 말을 써요. 같이 진화하는 거예요. 서로 그 상응작용을 하면서. 때로는 주관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배제하고 감각에 의존해서 여러분이 오감을 최대한 열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관찰을 하고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동일성, 그게 이제 변하지 않은 실체입니다. 동일성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지 말고 개별적인 사물들의 그 차이,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개별자의 그 다른
그 종들과 다른 거가 오히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창의성의 시작이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물은 그냥 있겠죠. 우리가 인식 안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물이라는 거는 인간이 주체로서 정신의 세계로 우리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관찰하고 바라볼 때 그 사물은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객체를 의도적으로 관찰할 때 객체는 주체의 인식의 한계만큼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자연은 다 숨기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비밀을 캐려고 하면 조금씩 우리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여준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주체, 우리 인간이 사물, 객체를 의도적으로 관찰을 할 때 객체는 주체의 인식의 한계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드러낸다. 객체는. 명언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유심히 좀 객체를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